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지리 클래스 광민입니다. 오늘은 냉한대 기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대 한대 기후라는 것은 느낌상 좀 차갑고 서늘하고 추운 그런 느낌을 보이죠. 대체적으로 고위도, 지구상의 고위도 지역에 분포하는 기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 이 자료는 눈발이 휘날리는 듯한 그런 황량한 벌판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유라시아 대륙의 동부 지역, 바로 시베리아 일대는 이 전형적인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과거 17, 8세기 그리고 19세기 러시아의 황제가 지배하던 시절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세력들, 숙청된 세력들은 이 시베리아 일대로 유배를 갔었죠. 지금 현재도 이 시베리아 일대에는 대규모의 도시가 분포하기보다는 소규모의 마을, 즉 유목민족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냉대 기후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자, 여러분들 프린트 다 받으셨죠? 자, 97페이지를 보시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죠. 우선 특징으로는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냉대 기후 지역은 cold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증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수량이 그리 많지 않더라도 상대 습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추가로 하나 더 정리해 보자면 냉대 기후는 남반구에서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다른 기후들, 즉 열대 기후, 건조 기후, 온대 기후는 그리고 한대 기후까지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에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냉대 기후는 고위도에 분포하는 기후인데 남반구 고위도 지역에는 바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육지 면적이 없어서 냉대 기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냉대 기후는 어떠한 특징이 또 있는가? 우선 연교차가 가장 크다는 거죠. 특히나 이 냉대 기후는 DF와 DW 기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시베리아 내륙 지역, 바로 DW 겨울이 건조한 기후는 연교차가 매우 큰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이 타이가라고 하는 이 냉대 침엽수림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속에 보이는 저 숲을 보게 되면 나무들의 종류가 다양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단일한 어떤 단순한 종류로 보이십니까? 그렇죠? 동일한 나무들, 즉 한 가지 종류의 나무들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단일 수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임업이 매우 잘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목재를 이용해서 통나무집과 같은 건축용 재료로 쓴다든지 또 펄프 그리고 제지 산업의 원료로 쓰여지고 있죠. 북한의 개마고원 일대에서도 이 대규모의 임업이 발달했는데요. 이 개마고원 일대에서 벌목한 나무들을 압록강을 이용하여 하류 지역까지 운송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토양이 회백색이라는 것이죠. 우리 앞서 열대기후지방은 대단히 붉은색의 적색토, 라테라이트 토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더우니까 열받아서 뻘겋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냉대기후는 춥잖아요, 그죠? 추워서 우리도 추운 곳에 오래 서 있다 보면 얼굴이 창백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춥기 때문에 토양이 창백해졌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이 토양이 회백색이 되는 이유, 그것은 프린트 98페이지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우선 이곳은 춥습니다. 그죠? 춥다면 미생물의
분해 작용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렇죠. 잘 일어나지 않겠죠. 박테리아의 분해 작용이 억제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동물의 사체라든지 식물의 유해, 즉 낙엽이라든지 쓰러진 나무들 있겠죠. 이것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된다기보다는, 즉 썩기보다는 그 자체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단백질을 들어보죠. 단백질이 시간이 지나면 화학적 변화를 거치면서 아미노산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미노산, 즉 산성을 띠는 물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기 중의 그리고 토양층의 수분과 결합해서 산성을 띠는 물질로 용액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토양층으로 스며들게 되고 토양 속에 녹아있는 염기, 즉 영양분들이 있겠죠. 이거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뭐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칼슘, 인 등과 같은 이런 유기물질들이 산성을 띠는 용액과 만나서 모두 제거가 돼버리는 거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용탈된다라고도 합니다. 보이십니까? 용탈. 결국 토양 표층에 있던 영양분들이 산성을 띠는 물질과 결합을 해서 모두 씻겨 내려가 버렸다. 따라서 토양은 비옥하지 못하고 매우 척박하고 또한 매우 강한 산성을 띠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토양을 잿빛의 토양이라, 즉 어떤 물질을 태우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재의 색깔이 어때요? 약간 허옇고 약간 회색빛을 띠게 되겠죠. 그것을 포도주얼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회백색토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토양 특성이 보이는 지역에서는 곡물 농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이 곡물 농사를 하려면 영양분이 필요할 텐데 매우 척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곡물 농사는 하기가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라는 이 풀을 이용해서 목축업을 하고 유목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북한의 지역을 보면 농업 생산력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이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협동 농장이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상실시켰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접근도 해볼 수 있겠지만 자연 환경적으로 이 지역은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 부양력이 낮게 되고 우리나라 남한의 인구보다 한 절반 정도로 적은 분포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냉대 기후는 이제 기후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살펴보게 되면 겨울철 기온이 마이너스 3도보다 낮아야 된다. 즉 마이너스 3도보다 높으면 C, 온대 기후가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낮은 기후면 D 또는 E, 그래서 냉대 기후이거나 한대 기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냉대 기후와 한대 기후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름철 기온이 10도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도보다 여름 기온이 높으면 냉대 기후, 그보다 더 낮으면 겨울에도 추우면 한대 기후로 나누게 된 겁니다. 그래서 냉대 기후의 분포 지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때요? 남반구에는 분포하지 않고 북반구에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97페이지 프린트 아래쪽에 보면 모스크바와 이르쿠츠크 두 개의 기후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르쿠츠크가 아니라 하바롭스크의 기후 그래프를 보고 있지만 어차피 구분하는 방법은 동일하니까 같이 보도록 하죠. 우선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18도 선을 쫙 긋고 보니까 겨울철 기온이 18도보다 낮지요. 그쵸? 자, 그럼 이 선을 왜 그었냐면 18도보다 겨울 기온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열대 기후, A 기후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제시된 모스크바와 하바롭스크는 또는 이르쿠츠크는 18도보다 낮으니까 열대 기후가 아닌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최하늘 평균 기온 마이너스 3도선을 그어보도록 합니다. 마이너스 3도선도 어때요? 마이너스 3도보다 만약에 겨울 기온이 높으면 온대 기후가 될 텐데 지금 그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온대 기후도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도보다 기온이 낮으니까 디기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름철 기온도 따져봐야 되겠죠. 여름철 기온이 10도 보다 높단 말이죠. 그래서 디기후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차적인 구분이 이루어졌다면 2차 구분으로서 월 강수량 20mm, 자, 몇 mm라고요? 20mm 선을 찾아 그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이렇게 Y축의 단위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을 겁니다. 0에서 100, 100에서 200 이렇게 좀 크게 그려져 있을 텐데 스케일이 그걸 감안해서 20mm 선을 찾아 그어 보신다면 이 모스크바는 모든 달의 강수량이 어때요? 20mm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습하다, 수분하다, 다 습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포이타는 DF가 되는 것이고요. 이르쿠츠크 그리고 하바롭스크의 경우는 겨울철에 20mm보다 강수가 적게 내립니다. 따라서 윈터 드라이, 동계 건조 해서 DW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후 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냉대 기후를 모두 마무리했고요. 이제 한대 기후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겨울 왕국을 한번 좀 다 보셨을 텐데 이 겨울 왕국 속에 등장하는 아렌델 왕국의 실제 배경은 과연 어디였을까? 바로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 알프스 산지 주변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피오르 해안 또는 피오르드 해안, 과거 빙하기 시절 빙하의 침식을 받아 만들어진 유자곡의 바닷물이 침수해서 만들어진 지역을 피오르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실제 마을의 모습을 활용해서 상상력으로 그려낸 동네가 바로 겨울왕국의 아렌델 왕국인 거죠. 이처럼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어떤 상상력만을 동원해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작가가 실제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참고해서 새롭게 창조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작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앞으로 대학을 가시고 사회생활 하실 때 여행을 많이 다니십시오. 많이 보고 듣고 느끼십시오.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간접적인 체험도 많이 해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대 기후.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지역은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 계절이 언제쯤 될까요? 겨울일까요? 여름일까요? 네, 여름입니다. 지금 여기 풀들 보이시죠? 이 풀의 색깔이 초록빛을 띠고 있습니다. 바로 여름인 거예요. 근데 여름인데도 저 뒷산을 보면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일종의 만년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 녹아요. 근데 이 산의 높이는 그다지 해발 고도가 높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추워서, 즉 여름에도 춥기 때문에 눈들이 다 녹지가 않는 그런 한대 기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아이슬란드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공부한 바 있을 겁니다. 이 해령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지각판이 새롭게 생성되면서 분리되는 지역이 바로 해령이죠. 이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 해령 바로 위에 놓여 있는 섬인데요. 그만큼 화산 폭발의 위험성이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는 되게 혹독한 추위를 보이겠죠.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사람이 살기에는 그리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는 있습니다. 자, 한대 기후는 우선 극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기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툰드라 기후인 ET 그리고 빙설구인 기후인 EF 두 개로 나뉘어져 있게 되는데
북극과 남극은 말 그대로 춥다. 그래서 한대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 보면 어때요? 극지방이 아닙니다. 그죠? 일종의 중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위도에서도 한대 기후가 나타난다? 왜 그럴까? 바로 해발 고도가 높아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즉 열대지방, 적도 주변의 고산 기후는 10에서 15도 정도로 항상 일정한 봄과 같은 기후, 상충 기후의 특성을 보이지만 이 중위도상의 고산 기후는 말 그대로 한대 기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에는 빠져 있지만 이 알프스 산지 주변에도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한대 기후의 가장 대표적인 경관 바로 요거죠. 뭡니까? 오로라죠. 이 태양 폭풍에 의해서 지구 대기층에 교란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것을 여명의 여신이다. 어둠을 몰아내주고 새벽을 밝혀주는 여명의 여신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즉 이 극지방의 겨울철은 극야 현상을 보이거든요. 이 24시간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어두워요. 그런 어두운 공간 속에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오로라 현상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몰아내주고 어둠을 몰아내주는 희망의 등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지리학자의 인문여행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을 때 오로라는 겨울철에 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경관이다. 또 북극권 이상의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혹시 오로라를 감상하고 싶어서 여행을 준비한다면 엄청난 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옷을 챙겨서 여행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로라는 오로라다. 이 지식 채널에 있는 영상인데 이 본 수업에서는 영상을 같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온라인상에서는 제가 띄워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은 궁금하신 친구들은 지식 채널에 로그인을 해서 오로라 검색을 하시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때만 존재한다. 아름다운 오로라가 전기를 끊어버린 사건을 통해 문명 속 인간에게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난센이라는 북극 탐험가가 북극 일대를 이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극야 현상으로 인해서 빛이 전혀 없는 어둠의 공간에서 갈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런데 오로라가 나타나면서 이 두렵고 불안한 그 북극의 공간 속에서 희망을 가졌다. 즉 오로라는 이 난센이라는 탐험가에게 두려움을 몰아내주는 말 그대로 새벽의 여신이었다. 여명의 여신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1989년 이 태양 폭풍이 일어나면서 캐나다 퀘벡주 주민은 9시간 동안 전기가 끊긴 채 암흑 속에서 버텨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오로라가 나타났는데요. 퀘벡 주민에게 이 오로라는 지구 종말과 같은 아주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자연현상인데도 어떤 상황에 놓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지방을 비롯한 한대 기후 지역에서는 백야 현상과 극야 현상도 나타나는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이 백야 축제를 개최합니다. 지난 겨울 동안 어둠이 지속되는 극야에서 이제 낮이 되는 백야가 되는 것을 기념하여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요. 이 폭죽 터뜨린 장면 보이시죠? 아주 성대하게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가 지지 않죠. 지평선 위에 계속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백야입니다. 지금 이 사진 속의 시간은 밤입니다. 12시 넘었습니다. 근데 화나죠? 와. 이 백야 현상과 극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시죠. 지금 이 북극 지역은 어때요? 자전을 해도 계속 낮입니다. 그죠? 여기 계속 낮이죠. 그죠? 하지만 이 남극은 어때요? 계속 밤입니다. 그래서 백야, 극야. 근데 이 지구의 위치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또 백야와 극야가 남북극 사이에 다시 달라지겠죠. 그죠? 이게 백야 현상입니다. 그럼 한대 기후는 어떠한 또 기후 구분을 하고 있을까? 앞서 살펴볼 때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씨 미만이면 D기후 되죠. 그죠? 근데 이 기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기온 10도를 기준으로 10도보다 높으면 D, 10도보다 낮으면 E 기후를 붙입니다. 그 말은 한대 기후가 여름에도 춥다라는 거죠. 적어도 20도 미만의 정도의 기온은 우리나라 2월 초순경의 날씨라고 보시면 돼요. 춥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름의 느낌이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입고 있는 옷을 보십시오. 와, 얼마나 추우면 이렇게 입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공간적으로 이 툰드라라는 기후는 어디 분포합니까? 북반구 극지방. 이렇게 여기는 물론 고산 지역이죠. 반면 빙설 기후는 그린란드 내부라든지 그리고 남극 지역 일대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97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기후 그래프 비교해 보도록 하죠. 알래스카의 배로, 남극의 맥모더 두 지역입니다.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와 마이너스 3도. 그거 보니까 겨울 기온이 18도보다 낮아서 A 기후는 아니고 마이너스 3도보다 낮아서 C 기후도 아니죠. 맞죠? 그럼 D 기후이거나 E 기후일 수 있을 텐데 여름철 기온 10도 선을 그어서 살펴보니 10도보다도 여름 기온이 낮아요. 따라서 한대 기후가 되는 거죠. 한대 기후. 그럼 한대 기후 중에서 툰드라인가 빙설 기후인가 그걸 보기 위해서는 여름철 기온 0도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배로의 경우에는 여름철이 0도보다는 높아요. 즉 일시적으로 여름철이 되면 얼었던 땅이나 얼음들이 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툰드라, 즉 습지가 됩니다. 반면 맥모도의 경우에는 여름철임에도 선생님 1월인데 왜 여름인가요? 맥모도는 남반구, 즉 남극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1월이 여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도 0도보다 낮아요. 즉 꽁꽁 얼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프로스트, 빙설 기후가 됩니다.
근데 이 EF, 즉 얼음으로 뒤덮인 지역은 사람이 살기가 매우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너무 추워요. 그렇죠? 식량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겠죠. 왜? 곡물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생활 공간은 툰드라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누이트족, 라프족 이런 유목민족들은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다 표범을 잡는다라든지 사냥을 떠날 때는 개설매를 타고 술록썰매를 타고 멀리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집으로 돌아갈 상황이 되지 못하면 얼음집, 바로 이글루를 지어서 일시적으로 추위를 극복을 하죠. 자, 툰드라의 경관입니다. 물 웅덩이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이 들판을 보게 되면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조 기후와 더불어서 나무가 자라지 않는 무수목 기후라고도 하는데요. 이 툰드라는 이렇습니다.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땅이 녹는 활동층 대략 30cm에서 2m까지 분포를 합니다. 깊이가.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항상 얼어있는 영구 동토층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깊게는 7m까지 있다고 하네요. 그럼 물론 그 아래쪽은 기반암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암석으로. 그래서 툰드라는 크게 이렇게 활동층과 영구 동토층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활동층은 액티브 레이어. 그래서 여름철에는 녹고 겨울이 되면 다시 얼고 여름이 되면 다시 녹는 그런 움직임이 발생하는 곳이고요. 영구 동토층은 항상 변화가 없는 얼어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때 여름철에 활동층이 녹으면 수분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추워요. 추우면 수분 증발이 일어납니까? 잘 안 일어납니까? 잘 안 일어나죠. 그럼 지하로, 토양 속으로 침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아래쪽은 얼어 있어서 물이 침투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질퍽질퍽한 상태, 습지가 되겠죠. 그리고 곳곳에 물이 고여있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툰드라라고 하는 겁니다. 툰드라.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는 나무가 못 자라기 때문에 이끼류, 지유류와 같은 식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EF는 항상 눈으로 빙하로 덮여있는 지역입니다. 아주 추운 곳이죠. 아유, 곰 참 귀엽네요, 그죠? 그리고 이런 술록들을 이끌고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살고 있기도 하죠. 자, 그럼 영구 동토층에 대한 부분 볼 텐데, 요거는 프린트 99쪽 참고하시면서 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액티브 레이어, 활동층과 퍼마프로스트, 영구 동토층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영구 동토층은 깊이가 깊어지더라도 온도가 거의 대체로 일치하죠. 그죠? 일정하죠. 근데 활동층의 경우는 어때요? 기온 변화가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여름과 겨울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영구 동토층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대기 온도와는 무관하게 항상 토양의 온도가 일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신 친구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영구 동토층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기온이 아직 온도가 더 높아지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지각이 깊어질수록 이 멘틀과 이 핵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구동토층과 활동층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집이 붕괴되고 구조물이 붕괴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집을 지을 때 그냥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지 않은 채 지어버리면 활동층이 녹았을 때 집안이 붕괴되고 건물이 침하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집을 지을 때는 이렇게 지면에서 띄워서 기초공사를 해서 건물의 열기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띄워서 짓게 됩니다. 이걸 고상식 가옥이라고 하죠. 또는 고상가옥. 그래서 열대기후의 고상가옥과 한대 툰드라 기후의 고상가옥은 이름은 똑같지만 그 목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최근 기후 변화 또는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어요. 적어도 과거에는 한 5m까지만 기초공사를 해도 영구 동토층까지 기초 파일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건물은 튼튼했다. 헌데 최근에 와서 7m 이상까지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이 방식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름철에 이 부분이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건물이 붕괴되고 침하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야 사실 토목적인 측면에서 보강 공사를 한다라든지 대비를 하면 되겠지만 영구 동토층에 포함되어 있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이런 문제들은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 영구 동토층에는 CO2라든지 CH4 그리고 세균 이런 것들이 같이 포집되어 있어요. 포집이 됐다는 얘기는 묶여있다, 잡혀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얼음을 얼려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즉 물을 얼려본 경험들이 있겠죠. 근데 가끔 보면 얼음 중에도 뽀얗게 하얀 얼음도 있는 반면에 투명한 얼음도 있죠. 자, 그것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냐. 투명하게 얼린 것은 천천히 냉동을 시켰을 때 물속에 포함된 공기가 빠져나가서 투명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뿌옇게 만들어진 얼음은 급속 냉동을 했을 때 물속에 포함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한 채 얼음에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이 얼다 보면 공기 중에 있는 성분들이 붙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빙하라든지 영구 동토층도 과거 10,000년 전 또는 10만 년 전 또는 그 이전의 대기 상태를 파악해 보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대기 성분이 영구 동토층과 빙하에 붙잡혀 있다가 최근에 녹으면서 다시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죠. 특히 이 CH4라는 메탄가스는 CO2보다 3배 이상의 온실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의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죠. 지구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 또한 과거에 살았던 동물이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빙하에 그리고 영구 동토층에 매몰되어서 묻혀 있다가 최근에 녹으면서 미라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묶여있던 세균이 주변으로 퍼져나오겠죠. 그래서 감염이 됩니다.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 코어에서 세균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의 종류보다 더 다양한 세균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터져버리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된다면 과연 인류 문명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 채널입니다. 또 영구 동토층이 녹는다. 요거 찾아서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은 토탄이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로 pit이라고 해야 되고 pit이 됩니다. 이 토탄은 석탄의 일종이에요. 이 탄소가 계속 이렇게 모이면 석탄 되잖아요. 탄화작용 거치면서. 그럼 이 토탄이 시간이 지나면 갈탄이 되고, 갈탄이 역청탄이 되고, 무연탄이 결국 됩니다. 물론 이건 지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이 토탄 속에도 많은 CH4와 이산화탄소, CO2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뿜어져 나오면서 자연 발화를 하는 거죠. 특히 CH4, 이 메탄가스 때문에 번개가 내리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불을 낸 것도 아닌데 저절로 불이 나는 거죠. 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비 화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산지, 고산지대의 빙하들이 많이 녹으면서 빙하호들이 만들어져요. 색깔 되게 예쁘죠, 그죠? 에메랄드 빛이네요. 스위스를 여행해 보시면 곳곳에 이 빙하호를 볼 수 있어요. 예뻐요, 진짜 예뻐요.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면 쫙 내려오면서 그 알프스 산지의 골짜기와 마을들 그리고 빙하 호수를 보면서 와, 어떤 너무 좋다 그런 형용사들로 표현을 할 텐데 이 빙하호가요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비경입니다. 근데 이게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비명을 지른다라는 거죠. 왜냐? 이 물이 있다라는 것은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주변의 빙하가 계속 녹아서 이 호수로 유입되게 되면 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 일종의 뚝은 부서지겠죠. 무너지면 그 하류에 위치한 마을들은 홍수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빙하지대에서는 홍수가 한 번씩 일어납니다. 4월에서 5월경이 되면 융설수라고 합니다. 빙하, 눈 녹은 물들이 골짜기로 흘러내려오면서 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요. 우리나라는 홍수가 보통 비가 많이 와서 발생을 하잖아요. 6, 7, 8월에. 근데 얘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기후 환경, 자연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생활 패턴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그 기사 내용인데요. 빙하호의 폭발적 증가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빙하 같은 얼음은 지상에 도달하는 햇볕을 대쏘는 일종의 반사판이다. 즉 알베도 역할, 알베도 반사율입니다. 즉 빙하나 눈이 쌓여 있으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키기 때문에요. 기온이 크게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빙하가 사라지고 토양층에 노출된다면 이 알베도가 낮아지게 돼요. 그랬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이 흡수가 되겠죠. 그리고 더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더욱더 많은 빙하가 녹아버리겠죠. 이런 악순환이 생긴다는 거죠. 만약 그린란드의 빙하가 모두 녹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린트 99페이지 맞나? 98페이지인가요? 99페이지인가? 아래쪽에 보면 구조토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림과 함께 그거 지워주세요. 자, 시험 공부할 때 안 봐도 됩니다. 그러나 그림에 대한 설명은 그냥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얼음입니다. 물이 얼면 부피가 팽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양층에 있는 수분이 얼 때 이렇게 서리빨 작용이라고 합니다. 위로 토양층을 들어 올려 버립니다. 돌이 쫙 떠버리죠, 그죠? 땅바닥에서. 여기도 보시면 쫙 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1월경에 한파가 예보가 되면 물 한 바가지를 떠서 화단에 한번 뿌려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추울 때 아침 일찍 나가서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얼음이 살짝 얼어 있고 이렇게 토양 입자들이 또는 작은 돌들이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대략 한 5mm. 또 뭐 많이 추우면은 1cm까지 뜰 수도 있겠죠. 이렇게 탁 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면에 경사가 이렇게 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큰 돌이 있고 작은 돌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두 개만 그랬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더 많겠죠. 그럼 큰 돌과 작은 돌 중에 그 주변의 수분은 누가 더 많을까요? 큰 돌이 더 많겠죠. 그래서 얼면 겨울이 되거나 밤이 되어서 얼면 큰 돌은 이만큼 떠버리는데 작은 돌은 요만큼 떠요. 그리고 낮이 되거나 여름이 되었을 때 기온이 올라갔을 때 얼음이 녹겠죠. 그럼 누가 더 먼저 녹을까요? 네, 수분이 적은 작은 돌 밑의 얼음이 빨리 녹겠죠. 그럼 누가 먼저 땅에 떨어집니까? 작은 돌이 먼저 땅에 내려앉습니다. 그럼 큰 돌은 뒤에 내려앉죠. 그쵸? 그럼 작은 돌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큰 돌은 원래 자기 자리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매년 조금씩 아주 미미하게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면 큰 돌은 큰 돌끼리, 작은 돌은 작은 돌끼리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구조토라고 하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따로 보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3시, 새벽 3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1반, 4반, 7반, 8반 우리 4반 친구들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좀 어색하고 낯설기도 했을 텐데 여러분들 그래도 새로운 시도 해봐야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자연재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